지난 시간에 기본임인 만유인력과 전기력 배우고, 그 다음에 만유인력의 원인인 질량이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나머지 5강 나머지에서는 우리 힘의 법칙을 이제 계속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룰 힘이 만유인력과 전기력에 의해서 세 번째 다룰 힘이 핵력입니다. 핵력이라고 하는 힘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가 들어올 때까지도 원자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현대 원자론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원자론이 있었지만 현재 원자론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돌턴의 원자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돌턴이 1808년에 최초로 주장을 했습니다. 19세기가 들어오면서죠. 그래서 물질은 매우 적은 종류의 원자로, 몇 가지 안 되는 적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 질량, 성질이 똑같다. 이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주 놀랍게도 그런 원자의 성질을 주장을 했습니다. 원자는 쪼갤 수 없고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모여서 합성물을 만드는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자들이 결합되거나 분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걸 관찰합니다. 아주 이거 유명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관찰한 것이냐면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식물학자가 무엇으로 관찰했어요?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했습니다. 이때 이제 현미경을 선구적으로 식물의 세포라든가 이런 거 관찰하는데 기여한 학자인데, 언제 1827년에 브라운 운동을 관찰했습니다. 이 브라운 운동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뭐냐면 꽃가루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꽃가루가 가라앉지를 않아요. 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하냐면 어떤 것이든지 흙탕물이든지 아무리 작은 미세한 입자라고 하더라도 오래 두면 가라앉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력의 영향이었죠. 근데 이건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꽃가루니까 안 가라앉나 보다. 여기 꽃가루 생명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기물, 생명이 없는 무기물 입자에서도 작은 경우, 미세한 경우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1827년에 관찰된 이 브라운 운동은 왜 가라앉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은 제공했지만 그게 무엇 때문인지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났습니다. 이거 누가 해결했냐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해결한 거죠. 이게 바로 물 분자들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진짜로 증거한다는 것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지만 꽃가루의 운동에서부터 우리 안 겁니다. 왜 안 가라앉는다고 생각했냐면 분자들이 당시에 이미 이제 열 현상을 우리 알고 있었는데, 분자들이 열 현상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운동하는데 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물 분자들과 이 꽃가루가 충돌해서 이제 가라앉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이게 바로 원자와 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첫 번째 증거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것이죠. 1905년은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이 특상대성 이론과 광전 효과,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 논문을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이제 발표한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원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자들이 차차차차 발견되는데, 발견되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것의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러시아 사람 멘델레프가 만들었죠. 근데 이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언제 나왔냐면 1869년에 나왔습니다. 이 1869년에 나온 원소의 주기율표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건 단순히 어떻습니까? 원소를 원자량선으로 쭉 배열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자는 돌턴의 원자론에 의할 것 같으면 더 나뉘지 않는 독립적인 입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율표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여기 멘델레프가 만든 주기율표는 우리 오늘날 주기율표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요 가로로 있는 원소들은 아주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성질을 갖는 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여기는 이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있었는데, 이 주기적으로 성질을 갖는다는 데서부터 발견되지 않는 곳의 성질이 뭔지 미리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자량도 뭔지 미리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근처를 이제
더 열심히 연구하면 바로 그런 원소들이 이제 바로 찾아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원자가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가 공통적이려고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원자 자체가 안에 뭔가 비슷한 걸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최초의 이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 원자 속에 들어있는 게 이제 발견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자고, 전자는 유명한 조지프 존 톰슨, JJ 톰슨이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1897년. 주기율표가 나온 지 이제 3, 40년 지나서죠. 크룩스관이라는 거, 이게 음극성관, 진공관인데, 이걸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작아서, 사실, 당시에 가장 작은 원자라고 생각한 수소 원자보다 질량이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전자를 발견해서, 우리 톰슨이 이 전자는 원자 속에 들어있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원자 속에 전자가 어떻게 들어있을지는 모형도 제안했죠. 그게 1904년에 제안된 톰슨의 원자 모형입니다. 근데 이 안에 실제로 어떻게 전자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게 이제 원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으려면 그 안에 양전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양전하는 어떻게 있는지 알기 위해서 러더포드가 당시에 발견된 알파선이라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이 러더포드가 실험해가지고 드디어 1911년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원자 핵의 존재를 발견하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원자 속에 들어있는 양전하들은 원자 내부에 톰슨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에 분포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작은 원자 전체의 지름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그러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 전자는 원자 핵이 거기에 양전하가 거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전자는 가만히 있으면 정지력에서 딸려가겠죠. 딸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자 핵 주위를 회전한다라고 했는데, 그 회전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발견되고, 이제 나중에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볼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이제 원소를 주기율표 원자 번호 1, 2부터 쭉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원소 기호는 이렇게 되고 원자 번호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원자량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죠. 원자량이 이렇게 돼서 이 원자 번호와 원자량이 서로 이제 비례하지 않고, 이 원자량으로부터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하는데, 질량수는 원자량의 요 소수점 있는 걸 떼버린 겁니다. 이 떼버렸더니 이 원자 번호가 질량수하고 비례하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질량수는 이 수소 원자액의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배수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같지 않고 비례 관계도 않는 게 아주 이상해서 원자 핵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그러냐면 원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아서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원자 핵의 질량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는 게 의문이었습니다. 원자 핵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게 의문이었죠. 그런데 그 의문이 이제 곧 풀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오래 뒤에 발견한 것입니다. 1932년에 이건 실험을 했습니다. 알파선을 베릴륨에 충돌시켰더니 거기서 뭔가 전하가 없는 놈이 나왔는데, 그 없는 것의 질량이 양성자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것을 중성자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중성자는 양성자와 똑같은 성질을 갖지만 전하만 중성인 입자다, 이렇게 원자핵의 구성 입자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소의 질량수는 여기에 중성자 수까지 합하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질량수가 이랬는데 두 개가 비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것이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숫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중성자 수를 이렇게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질량수가 된다라고 해서 원자핵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가지고 원자핵을 만들었죠. 1932년에 중성자 발견해서 중성자 구성 입자는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다
갖고 있는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양성자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양성자는 다 똑같은 양전하죠. 양전하와 양전하가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 여기는 굉장히 큰 청력이 있습니다. 서로 밀치는데 그 밀치는 것을 밀쳐지지 않고 붙잡아 두니까 다른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핵력이라고 불렀는데, 그렇다면 이 핵력은 어떻습니까? 전기력보다 훨씬 커야 되죠. 이 전기력은 우리 앞에서 알고 있는 만유인력하고 전기력하고 비교하면 전기력이 만유인력보다 엄청 크다고 그랬죠. 근데 핵력은 전기력보다도 더 엄청 커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서는 핵력을 도대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핵력은 전기력보다 더 세야 되는데 왜 우리 주위에서 관찰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만유인력과 전기력, 쿨럼 법칙 해가지고 19세기까지 기본 힘으로 알고 있는 게 만유인력하고 전기력 두 가지였는데, 과연 이 핵력이 기본 힘인가, 또 제3의 기본 힘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이 문제를 푸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일본의 유명한 핵물리학자 유가와였습니다. 이 유가와가 이제 핵력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1935년에 핵력의 매개입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유가와는 이제 일본에서 출생해서 일본에서 공부해서 일본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오사카 대학의 교수로 부임하고 핵력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걸 논문으로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는데, 이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매개 입자가 1947년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49년에 그것을 예언한 공로로 일본 최초로 노벨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일본의 물리학은 지금 일본의 물리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바로 유가와가 아주 큰 공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전기력은 도대체 왜 작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바로 그것에 대한 이제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인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하와 전하 사이, 여기 전자와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 힘은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상호작용이라면 뭔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때 전기력은 포톤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두 전하 사이의 매개하는 입자가 교환된다. 그걸 이제 광자라고 한 거죠. 근데 이 광자의 질량은 얼마냐면 0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개 입자의 질량이 힘에 작용하는 범위에 반비례하는데, 전기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 거리 힘이라고 그랬죠. 무한히 멀리 이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요 매개 입자의 질량이 0인데, 그래서 질량이 있는데, 핵력은 어떤 데 착안했냐면, 핵력이 보이지 않는, 우리 주위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핵력은 원자핵 안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짧은 거리 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힘마다 모든 상호작용은 그것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광자처럼 만약에 이 핵력이 짧은 거리 힘이라고 한다면 그 힘을 매개하는 입자는 질량이 0이 아니라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핵력은 원자핵 내부에서만 작용하는 짧은 거리다라고 하는 대로부터 원자핵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단위가 원자핵의 크기는 페름이라는 단위로 이제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바로 1페름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이것을 이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의 질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을 하는데,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곱하면 대략 2분의 h바만큼 된다. h바는 h라고 하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것입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는 x하고 p 사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하고 시간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불확정성하고 시간의 불확정성을 곱하면 그것도 2분의 h바만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핵력이 미치는 범위가 1페르미 정도라는 거로부터 우리 매개 입자가 존재하는 시간 간격을 이제 그 매개 입자는 한쪽에서 한 입자에서 나와서 다른 입자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는 수명이 얼마 안 돼요. 이 수명을 갖다가 델타 t라고 한다면 이 델타 t를 우리 그 불확정성 원리를
이거 구할 수가 있는 불확정성 원리가 아니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 길이가 1페름이 되는 걸 광속으로 간다고 하면,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산다고 하면, 그래서 원자 핵을 광속으로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의 단위로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되죠. 이거 델타 x가 1페름이니까 1페름이 per 세크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 플랑크 상수나 이런 것에 상수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런 상수값은 광속을 곱한 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h/c를 우리 이 SI 단위로 할 것 같으면 3.1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 줄 곱하기 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원자 세계에다 할 것 같으면 에너지 단위로는 일렉트론 볼트, 길이의 단위는 나노미터를 쓰면 좋습니다. 그 단위를 쓸 것 같으면 197.3이 되고, 원자 핵은 메가 일렉트론 볼트하고 페르미를 쓰면 좋은데, 그럼 그때 숫자는 역시 190.3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100만 곱하면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고, 나노미터를 100만으로 나누면 페르미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개 입자의 에너지는 이제 우리 어떻게 구하느냐? 불확정성 원리를 이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델타 E는 델타 T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 델타 E하고 델타 T는 곱한 게 2분의 H바 정도 된다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E는 델타 T분의 2분의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한 값을 대입합니다. 델타 T를 여기서 구해놨었죠.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H/C를 2페르미로 나눈 것인데, H/C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93.7.3 MB 페르미 이렇게 했습니다. 2페르미 나누니까 페르미 없어지고 뭐가 됩니까? 대략 100MB쯤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개 입자가 있다면 그 매개 입자의 총 에너지는, 이 총 에너지는 질량 에너지까지 합한 것이고, 질량 에너지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질량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자기 상호작용은 포톤을 이렇게 교환한다고 한다면, 우리 핵력은 뉴트론과 프로톤 사이에서 요거를 이제 매개하는 입자가 있다고 할 때, 요 매개하는 입자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 우리가 파이 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이 입자는 전하가 없는 것도 있고, 전하가 2인 것도 있고, 전하가 마이너스 2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PP 이러면 파이 제로가 되는데, 요거 PN 그러면 여기서 파이 플러스가 돼야지 돼요. 파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요거 뉴트론 프로톤 하면 파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원자핵 내부에 한정된다는 그 조건에서부터 이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질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유과가 예언한 것입니다. 아까 100 MeV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자의 질량이 0.5 MeV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 질량은 약 200배 정도 되는 그런 입자가 핵력을 매개할 것이다 하는 이런 논문, 간단한 논문을 하나 쓴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그런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실험으로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파월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더포드의 이제 제자인데, 사진 에멀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어요. 사진 에멀션이라고 하는 건,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진 건판에다가 은화물을 바르죠. 근데 이 은화물을 겔 타입으로 만들어서 두껍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에멀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자가 지나가면 입자가 지나가는 궤적이 거기 남아요. 그래서 1938년에 높은 산 꼭대기에 이제 그 풍선을 띄어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진 에멀션을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1946년에 드디어 유카와가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매개 입자인 중간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진 에멀전의 궤적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자, 요거 보고서 새로운 입자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은 여기에 지금 파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파이 마이너스가 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놈이 어떤 반응을 거치냐면, 파이 마이너스는 바로 곧 뮤온하고 뉴트리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분개하는데, 이 뉴트리노는 전하가 없어서 안 보입니다. 여기엔 전하 있는 것만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트리노는 안 보이고 뮤온이 일로 지나갑니다. 뮤온이 일로 지나가고, 여기서 뮤온도 또 뭘로 바뀌냐면 전자로 바뀝니다. 전자하고 뉴트리노 두 개로 바뀌어서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뉴트리노 두 개는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모양이 바로 이게 핵력을 매개하는 파이 메존의 모양이고,
이게 바로 파이메전을 발견한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력이 존재한다는 게 여기서 드디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기본 힘들, 아까 만유인력하고 전기력 우리가 배웠었죠. 이 만유인력하고 전기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뭔가 우리 자연현상에서 뭔가를 모아가지고 시스템을 만든다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형성한 물체들의 모임이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작용해야지 됩니다.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체 운동을 바꾸지 못하죠. 그래서 상호작용 없으면, 힘받지 않으면 전부 다 직선 운동만 하죠. 그냥 지나가기만 하죠. 어디에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려면 상호작용을 작용해야지 되고, 그 상호작용이 작용해야지 시스템이 생기는데,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거시세계의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태양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태양계는 행성들이 모인 시스템이죠. 이거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상호작용이 바로 만유인력입니다. 그래서 기본힘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는 무엇이 만들었느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원자 핵주위를 전자가 분포하게 되는 이 원자는 전기력 때문에 만들어지고, 핵력은 바로 이제 원자 핵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곧 얘기할 예정이지만, 이 핵력은 기본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힘 4가지 배웠죠. 기본힘이 뭐였습니까? 만유인력, 전기력, 강력, 양력이었죠. 핵력은 없죠. 근데 우리 3번째 발견한 힘이 핵력이고, 핵력이 여기 기본힘일까 생각했는데, 곧 이어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서 핵력은 기본힘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핵력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번에 핵력을 대표하는 기본힘인 강력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